여러분 교재 준비되셨어요? 네, 교재 좀 펴주시고 저희 문제풀이 또 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564페이지에 있는 82회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회는 합격률이 40.6줄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합격률은 맞춰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12월 31일 결산 조정 분계 시 차변 계정 과목과 차변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이란 부분. 전 이 문제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회계 쪽은 이것저것 전부 다 하다 보니까, 타 시험 중에 우리가 ERP라고 하는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근데 ERP에서 이런 형태 문제를 참 많이 내거든요. 근데 ERP 문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문제를 뭐 벤치마킹을 하든 아니면 이런 패턴 문제를 내든 문제 될 건 없죠.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2020년도 8월 1일 소모품 6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요. 자산으로 처리했대요. 아, 그러면 여러분 감이 와야 해요. 우리 소모품이든 비용이든 지출된 시점에 자산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결산할 때 차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과 우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금액은 똑같게 되지만 어쨌든 분계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죠. 자, 2020년도 12월 31일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액은 25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건 미사용액입니다. 자, 이렇게 주었고 분계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먼저 얘기해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거냐면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요. 과정 중에 지금 구입하는 시점에 저희는 자산 처리했어요, 여러분. 그럼 자산 처리했다라고 얘기가 되면 저는 차변에 무슨 처리했다는 얘기가 돼요? 소모품 처리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모품으로 전부 다 60만 원 처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상태이시면 지금 12월 31일 결산에 가게 되면 저는 여러분 사용액을 찾아야 될까요? 미사용액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 소모품이라는 건 자산이니까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결산 시점에 가면 누구를 찾아서 사용액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액이 얼마인지를 찾으셔서 이걸 무엇 해야 된다? 차변에 누구를 써야 된다?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모품비가 돼야 되거든요.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비용으로 가야 되고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자산이 아니라 내가 구입하는 시점에 무슨 처리했다? 저 비용 처리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비용. 그럼 이런 비용 처리했다고 하면 차변에 누구로 회계 처리했어요? 처음부터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모분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했어요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저희는 결산 시점에 가게 되면 누구를 찾아? 전부 다 사용액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미사용액을 찾아서 우리 무엇한다? 미사용액을 자산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무엇할 수 있다? 번갈아 가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실 것. 요건 이론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기에도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문제 뭐가 있다고요? 제가 아예 서두에 시작할 때 이 얘기했죠, 여러분. 소모품과 비용을 지출했는데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또는 임차료를 차기 것까지 같이 냈다. 그런데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느냐 아니면 보험료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때 누구를 정리할 거냐라는 부분의 내용이 달라지죠.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그거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부분. 자, 그러면 저희는 정리를 해보시죠. 자, 8월 1일 회계 처리 제가 아까 요거 두 가지 비교하냐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처리를 했습니다. 돈은 나갔을 거고요. 그리고 12월 31일에는 사용액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정리 잘 못하셨던 분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냥 미사용액 25만 원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다 사용하지 않은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용액을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사용액은 전체 구입한 60만 원에서 25만 원을 빼고 35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어느 변에 금액이 과대 계상되어 있는 차변에 소모품 자산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걸 무엇하셔라? 대변에 35만 원만큼 상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누굴 써주시면 된다.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과 35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우리 4번이 되나요? 소모품 비니까 네, 4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네, 4번이 정답. 이렇게 정리. 이거 반대로 뒤집어낼 수도 있어요. 외우는 거 저 별로 권장 안 해요. 이게 외우시는 분들이 이게 문제 형태가 바뀌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의 관점이에요. 이해 관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주 나온다겠죠, 여러분? 자, 현금,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83회 기출에서는 금액 계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구분하는 문제를 내줬네요, 여러분. 그러면 구분하러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의 합이다. 그리고 요구불 예금의 대표적인 건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을 말한다.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거. 제가 그래서 가끔 90일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자산. 자, 그리고 우리 현금 중에는 통화 대용증권이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한, 우편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지급기일이 도래한 만기 이자표 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은 요구불 예금, 우편한 증서는 통화대용증권에 해당하는 현금, 자기압수표, 현금, 정기적금은 단기 금융상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4번은 들어올 수 없죠, 여러분. 문제 쉬웠네요.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일반기업회계 기준서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019년도 기준으로 여러분 유가증권 쪽 문제가 지금 현재 4번 출제했네요. 그냥 유가증권 전체로 내는 문제 단기매매증권 1번. 그러면 출제빈도 높다는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꼭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 자, 그럼 1번부터 내용 요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증권은 취득할 경우 채무입니다. 여러분, 채무라고 하는 건 만기일자가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무증권은 취득할 경우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여러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부분은 누구와 누구만이다? 우리 위에 거로 표시할게요. 여러분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만 우리 무엇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 안 합니다. 네, 자 그러면 2번 잘못됐네요. 세 번째, 단기매매 증권이 무엇을 상실하면 시장성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분류한다?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다 있어야 된다겠습니다. 자,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잘못된 틀린 표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개별법,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 후입선출법, 실질재고조사법, 가부터 마까지 나와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정리해서 갖고 가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면 우리는 혼합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하는 소매재고 조사법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목요연하게 갖고 가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재고자산 수량을 파악하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누구요? 다와 마가 해당이 되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당기말 재무제표에 표시할 유동부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동부채 금액. 자, 그러면 유동부채 금액은 여러분 매입 채무 130만 원에 예수금 240만 원, 단기 차입금 600만 원이죠. 장기 미지급금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장기자가 붙은 건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게 사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장기 차입금. 근데 미지급금 내도 장기자 붙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은 비유동부채입니다. 다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754만 원이 되나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내역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질문사항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1, 2, 3, 4 해주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해달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영업사원의 핸드폰 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업사원은 우리 무슨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계산구조를 쭉 떠올려 보시면 우리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제가 조금 빠르게 필요한 것만 잠깐 써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잠시 쓴다라고 하면 우리 맨 꼭대기에 누가 있다? 손익계산서 오픈하시면 매출액이 제일 먼저 보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매출액에서 누구 빼죠? 우리는 매출 원가를 빼죠. 자, 매출 원가를 빼서 우리는 누가 들어온다? 우리는 매출과 관련된 전 다 이익난회사로 갈게요. 총 이익이 들어옵니다. 자, 매출 총 이익에서 누구를 빼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죠. 그러면 누가 등장한다? 영업과 관련된 영업이익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되시죠? 아니, 누구를 더하시고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은 무엇 하시고 더하고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은 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등장한다? 법인세를 빼기 전인 법인세, 차감전, 뭐가 등장한다? 이익이 등장한다. 차감전, 순이익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누구를 빼요? 우리 법인세 비용을 뺍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비용은 영업적인 부분, 영업적이지 않은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단독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는 당기에 얼마를 벌었다는 순이익이 나와지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요 구조. 지금 문제는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판매 관리비는 우리 지금 내용 보시면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여러분? 판매 관리비는 요 자리잖아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60만 원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영업 후 사무실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감가상각비도 무엇이다? 판매 관리비가 되죠. 자, 그러면 판매 관리비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럼 기부는 영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또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한다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또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 보기 볼게요.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귿은 당기 순이익에만 영향을 준대요.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영업의 비용은 니은과 디귿의 합인 100만 원이래요. 여러분, 영업의 비용은 누구만 들어야 돼요? 기부금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아니라 누구만 들어와야 한다. 우리 지금 이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은 누구만 들어와야 된다? 우리 디귿만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해당 사항이 없고 디귿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합계란 표현 안 쓰고요. 그래서 디귿에 얼마? 우리는 3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표현이 맞겠죠. 답은 2번이네요. 세 번째,
기업과 니은의 합계인 우리 130만 원은 그죠? 60만 원 더하기 70에 대한 건 130이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되는 거 맞습니다. 자, 기업과 니은의 합계액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영업이익의 구간이 지금 현재 여러분 어디예요? 영업이익의 구간이 이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기업과 니은은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이 자리에도 영향을 주고 마지막 종착지인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걸 표현한 글씨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이 답이 됩니다. 7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회계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자산은 이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여러분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니까 유형자산은 맞아요. 유형자산은. 그런데 토지는 가치의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의 감소가 없다고 봐줘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토지와 그리고 아직 업무에 쓰고 있지 않은 누구에 대한 부분. 여러분 제가 여기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감가상각을 안 한다는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맞지만 우리 감가상각은 안 하는 이유가 가치에 대한 감소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돼요. 또는 오히려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이게 가치가 바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기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누구도요. 건설 중인 자산도 들어오지 않겠죠. 답은 일단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관리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 단계 우리 비품이죠,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 비품이니까 당연히 감가상각합니다. 업무 관련 회사 소유, 주차장의 건물. 자, 건물 당연히 유형자산이고 우리 감가상각 한다 해야죠. 생산직 직원 전용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안마기. 자, 이 또한 비품이라고 부를 거고요. 당연히 감가상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됩니다. 1번. 자, 그리고 저희는 한 가지 더 보고 갈게요, 여러분. 자, 1번이 답이 되고 한 가지 더 보실 건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자산. 그래서 감가상각 제외 재산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투자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하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갖고 가주세요. 자, 8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본입니다. 자,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과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을 꼭 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선주 자본금은 우리 의결권 행사는 못하고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거고요. 보통주라고 하는 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당연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주당 발행가액으로 표시한다. 여러분, 자, 여기도 항상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를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우리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수에 곱하기 발행가액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금액이어야 한다? 자, 요 자리가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액면입니다. 액면가액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 부분과 자본금이라고 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또는 사채나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여기에 기재되는 금액은 항상 무슨 금액으로 기재한다? 액면가액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답은 1번이 됐네요. 제일 많이 건드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본에 가면 잉여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도 반드시 무엇 하셔라? 자본 잉여금과 우리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본잉여금은 뭐라고 표현해드렸고요? 자본잉여금은 누구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자본거래이고요. 이익잉여금은 주주가 아니라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된 손익거래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이 있으며 어떠한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1번 문제 이해했다라면 이거 틀리지 않죠. 자본금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발행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할증, 액면, 할인은 액면 금액과 비교해서 자, 할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할증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액면을 액자만 쓸게요. 액면과 발행하는 금액,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우리 누가 더 크다. 발행 금액이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할증 발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액면 발행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액면의 금액과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발행 금액이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얘기고요. 그리고 할인 발행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액면의 금액과 발행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면 우리는 할인 발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액면이 더 큰 경우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금은 왜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본금은 항상 무엇을 기재하라고요? 내가 발행한 주식 수가 있었죠. 발행 주식 수에 곱하기 1주당 무슨 금액이다? 액면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발행을 하든 자본금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번째, 자본 항목이 5개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고, 자본조정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구분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맞고요. 뒤에가 잘못된 거죠. 9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원가. 자, 원가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 여러분 추적 가능이라는 건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였다, 어디에 투입하였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한대요. 아니요, 여러분.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하세요 라고 하면 직접비와 간접비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가려면 어디에 썼다라고 해서 직접 원가. 그런데 같이 쓴 거예요. 공통인데요. 그러면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추적 가능성은 직접과 간접 원가로 구분하고요. 통제 가능과 통제 불능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통제 가능성이에요. 통제 가능성. 대체적으로 여러분 직접 원가가 통제가 가능해요. 아니 지금 내가 라면 하나를 만드는데 밀가루 50g만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밀가루가 왜 자꾸 52g에 들어가지? 그러면 왜 그런지 2g 찾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아니 공장장이 밀가루를 살짝 뒤로 빼돌렸대요. 그럼 여러분 공장장 해고해야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입할 수 있다. 그게 통제 가능성. 근데 공통적으로 쓰는 간접 원가는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딱 끊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걸 통제 불능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답은 벌써 나와버렸네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조업도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요거는 설명하기 더 편해서요. 자, 이 자리가 조업도고요. 이 자리가 원가 자리입니다. 그럼 변동비 같은 경우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무엇할 것이다? 총 원가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례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분이 있냐면 그러면 하나당의 변동비는요? 근데 여러분 비례적으로 증가하니까 이 단위당 변동비라고 들어오는 건 변동비를 얘기할 때는 우리 일정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내가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 50g 들어갔다, 2개 만드는 데는 100g 들어가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일정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우리 그 다음엔 고정비 얘기해 볼게요. 자, 고정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을 때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가의 변화를 좀 보자라고 했을 때 조업도가 증가를 하든 조업도가 감소를 하든 우리 총원가는 무엇하더라? 일정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여러분 그럼 내가 생산을 10개를 해도 임차료 500을 내야 되고 100개를 생산해도 임차료 500을 내야 된대요. 자, 생산의 기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단가를 좀 다운시키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를 뽑아서 그거에 맞춰서 무슨 부분, 우리 최적 생산량 계산하는 부분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손익분기점 계산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총 원가는 무엇하지만 일정하지만 우리 여긴 총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총 원가는 일정. 여긴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또는 증가하거나 감소. 자, 그런데 단위당 고정비는 무엇되더라? 감소해요, 여러분. 근데 그 감소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됐을까요? 그래서 감소하는 그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교재를 보셨으면 여기 앞부분에 가시면 원가 행태에 따른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원가 행태의 그래프도 같이 그려드렸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2번은 맞아요. 세 번째,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모두 가공원가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고요. 그래서 직접 노무비의 특징이 뭐였죠, 여러분? 직접 노무비는 우리 직접 원가에도 무엇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원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간다는 게 특징. 자,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된 원가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매몰 원가 계산할 땐 여러분 역사적 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이 취득 원가에 우리 공장의 기계 장치예요. 매몰 원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빼셔야 된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벌써 우리가 원가 배분하셔서 비용화 처리했기 때문에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 금액을 우리 또는 장부가액을 매몰 원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면 그냥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네, 우리 답 정리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1번이 잘못됐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직접 노무비의 70%를 제조 간접비로 배부하는 경우 만일 특정 작업에 배부된 제조 간접비가 35만 원이라면 그 작업에 소요된 직접 노무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이거 계산하는데 크게 문제되진 않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70%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70% 해당되는 금액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 배부된 금액이 35,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그 35,000원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35,000원을 가지고 역산해 보시면 우리는 직접 노무비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35,000원에 대해서 우리 역산하시면 직접 노무비 얼마 돼요? 5만 원. 끝이죠?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 곱하기 70%가 35,000원이다. 그럼 제조과점비 35,000원을 70%로 나누면 직접 노무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지금 그거 물어본 거니까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우리 5만 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자, 11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 물어본 사항은요 제공품 계정 차변과 대변 뭐 이쪽에 들어오는 거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제공품 계정을 잠시 등장을 시켜 볼게요. 자 제공품 계정 차변엔 기초재고액이라고 해서 전기에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에 무엇된 금액이 있다?
투입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래서 여러분 요 세 가지는 무엇한 것이다? 당기 투입이에요. 당기에 투입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중에 완성이 되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완성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되는 금액. 그리고 미완성품에 대한 건 기말로 남겨놓으셨다가 우리 다음 연도로 2월 해야 되니까 차기 2월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우리는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당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정리해보죠. 당기 총 제조 원가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들어오고요. 자, 기초 제공품 재고액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대변에 보여지고요. 기말 원재료는 제공품이 아니라 원재료 계정에서 파악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은 우리 원재료 계정에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공품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12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 자,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 단계 배부법,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3번에 있는 간접 배부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조건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있습니다. 자,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공급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이 네 가지가 잘못 기재가 되면 우린 발급한 사람은 부실 기재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고요. 발급 받아온 사람, 수취한 사람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에서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이론에서 물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실제 일하러 가시면 이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1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영세율. 자, 영세율은요,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10%를 징수해야 되는 걸 0%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된다. 자, 그리고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자, 그런데 면세라고 하는 건 불완전 면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 자주 내는 문제를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면세 쪽하고도 비교 대치를 내요. 그러면 면세라고 하는 부분은 수출하는 재화가 아니라 우린 대체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면세를 적용해주는 이유는 역진성 완화예요. 그리고 역직이라고 썼어요. 역진성 완화라는 것 때문에 등장이 됐어요. 그래서 역진성 완화 때문에 면세 제도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시켜줬죠.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세금 부담이 계속 가중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매출세액을 없애버리는 그런 역진성 완화 제도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세액은 없다이지만 내가 사올 때 부담하는 매입세액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건 매출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과세품이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면세사업자 이런 거 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고 매출세액은 없다가 되다 보니까 완벽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쪽은 없지만 한쪽은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부분면세라고 해요. 부분면세. 또 다른 말로 일부만 면세가 된다고 해서
불완전 면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면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영세율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팔 때 당연히 매출세액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세율은 어떤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용되는 과세사업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이렇게도 물어봐요, 여러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과세사업자니까 부가세는 있지만 매출세액을 내가 무엇하겠다? 나 0% 적용받고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가지고 올 때 누가 있어요? 매입세액이 있죠. 그럼 이 매입세액 공제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럼 매입세액이 100이 있다라고 하면 저 이거 돌려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상황이 된다? 환급을 받았다. 누구를? 매입세액을. 그러면 부담하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완전면세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교부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라고 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오는 건 직수출이 아니죠. 자, 여러분이 실기하실 때 무엇을 입력해 본 기억이 있다. 우리는 실기 입력할 때 직수출입니다 라고 하면 유형번호 몇 번으로 입력하고요. 16 수출로 입력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16 수출로 입력하는 건 세금 계산서를 우리 발행한다 안 한다? 이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누구를?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우리는 발행했어요 라는 표현을 또 쓴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건 직수출이 아니었잖아요. 자, 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면 우리는 12영세. 그러면 이거는 맞지만 직수출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우리 지문에 누가 들어온다? 내가 내국신용장, 녹할 LC,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무엇했다라면 공급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우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 교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병영이 되면 이렇게도 냅니다. 우리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름 틀려요. 무조건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수출은 안 하지만 우리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발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여러분. 틀린 거 찾으러 겠으니까 3번이 답이네요. 자, 영세율은 소비주고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맞습니다. 그죠? 이중과세 방지 목적.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주식회사 성질은 2020년도 3월 5일에 무엇하였다? 폐업했대요. 그럼 폐업했다는 얘기는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라는 얘기겠죠. 자, 폐업 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폐업한 회사도 부가세 마지막 신고는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표준은 시가로 가져갑니다. 시가. 그러면 여기 원가 700이 있고 시가 800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가 8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연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폐업 시 잔존재화는 우리 재화의 공급이라는 부분의 실질 공급이 아니라 간주 공급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주 공급이 나오게 되면 간주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은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시간이라고 썼네 여러분. 네. 제가 이런 거 잘못 내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 제가 졸았어요.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시가가 맞겠죠, 여러분, 시가. 제가 잠깐 고쳐서 글씨를 보여드릴게요. 네, 시가가 맞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가를 시간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잘못 쓴 거 다시 고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관주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입니다. 여러분 시가. 다만 직매장 반출은 우리 A라는 사업장에서 B라는 매장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직매장 반출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원가로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시가이다.
다만 우리 직매장 반출은 원가이다. 그래서 우린 시가로 가야 되니까 8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4번인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15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계 쪽에서 과세표준 계산 문제를 내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폐업 패턴, 이런 간주 공급 쪽을 낸 건 빈도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15문제 중에 일단 15번 문제가 별 5개짜리 문제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어려웠어요, 여러분. 어려웠던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합격률이 40%대가 나온 거로 보여집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여러분, 우리는 또 82회 실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